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다자 외교 무대 데뷔 전이죠. 관심을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은 공식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상이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면서 관세 영향권에 들어간 기업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용주의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가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이혜영 교수 나오셨고요. KDI 송영관 선임연구위원, 포스코 경영연구원 오성주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측을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아직도 일본 모델을 좀 고집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는 하여튼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좀 객관적인 자료와 그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리고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좀 짚어보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갔고 사실 유엔 총회에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참석을 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짧게라도 일단 공식 일정으로 잡혀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일반에서는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잡히지 않았어요. 이게 혹시 지금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은 걸까라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 교수님께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글쎄요, 특별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정상들이 만나서 정상회담에서 만일 만났다면 협상이 마무리가 다 끝나고 이제 만났을 텐데 여전히 지금 관세 관련된 협상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실말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정상이 만나서 무슨 말을 할 거냐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잡혀있는 일정대로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크게 이상하지도 않고 그 정상적인 외교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영권 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한 관세 협상이 교착에 빠진 것과 지금 정상회담이 공식 일정으로 잡히지 않은 것. 좀 바쁘시대요.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빠서 매우 바쁜 주다라면서 그 밑자락을 깔더라고요. 이게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한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바 같이 양국 정상이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만나서 아니면 우리 정부가 아니면 미국 정부가 카운터 오퍼를 제안할 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만나서 이 교착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게 과연 좋은 전략이나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우리 대통령 방문 목적은 유엔 총회 연설이지 않습니까? 거의 190여 개국 국가가 나오는 거고 제가 23일 현지 시간으로 당일 연설이 예정돼 있는 정상급 리더의 숫자를 봐도 오전 오후 합쳐서 한 30여 명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정상들을 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 더 정상회담을 못한 룰라 대통령도 지금 미국에 방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요청한 걸로 아는데 아직 미국이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서둘러서 아니면 더 내놓을 게 없는 상황에서 만나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 의원님께도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저도 앞서 말씀하신 두 분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일단 지금 만나봐야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네. 네, 우리 입장에서요. 그리고 이번 유엔 총회는 이제 80세 생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엔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만들어진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그리고 지금 가자지구 문제라든가 이란 핵 문제라든가 다양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전쟁 위험이 이제 큰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 평화 부분이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문제가 사실 이번 그 유엔 총회에서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논의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우리가 무리하게 정상회담을 추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 전에 외신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화 수합 없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는 IMF 금융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전에 이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는 또 만약에 미국 요구를 그대로 동의를 했다면 본인이 탄핵당했을 것이다. 다소 표현이나 비유적으로 보면 상당히 강한 표현과 비유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통화 수업도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통화 수업의 필요성을 저는 지금 이제 빗대어서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말이죠.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이한구 본부장도 말씀하셨는데 빨리 해결하겠다. 글쎄요, 시간이 우리 편 아닌가요, 현재? 그렇게 본다면은 대통령 말씀처럼 다질 거 확인할 거 다 다진 다음에 합의를 해도 늦지 않다. 특히 지금 그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그 뭐 480조 가량 되는데 이 돈의 그 구성에 대해서 여전히 이견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의 사례를 본다면은 그 중에 직접 투자는 아주 적어요. 대부분이 대출과 론 개런티 아닙니까? 보증이죠. 네. 근데 보증을 써도 그렇고 대출을 하더라도 우리 외환 보유고에 돈을 꺼내가는 건데 그 경우에 IMF 같은 경우가 오지 않으려 보장이 없어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챙겨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 사례와 자꾸 비교가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외환 보유가 세계 제일 많잖아요. 달러 자산이. 오히려 중국보다 더 많죠. 1조 2천억 달러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우하고 이제 겨우 4천억 달러인 우리하고 그것도 대부분 또 달러 자산인데 하고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통화 수입 스와프 같은 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만일 투자라고 한다면 만일 잘못했을 경우에 책임은 누가 지는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이 여전히 안 나오고 있어요. 네. 3,500억 달러 우리가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미국은 일본식의 모델을 우리한테 도입을 하려고 이제 같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워드 로트닉 장관이 사실 일본처럼 하지 않으면 그냥 관세 받아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압박성 발언도 했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우리가 꺼낸 게 통화 수합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밀 수 있는 통화 수합이 만약에 체결이 되면 좋겠는데 미국은 또 통화 수합을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통화 수합을 계속 끝까지 고집을 해야 되냐, 주장을 해야 되냐, 어떻게 보십니까? 통화 수합이 우리 경제에서는 최소한의 안전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최소한이다. 예. 그러니까 그게 없이 그 3,500억 불이라는 자금을 미국에 이제 해서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그 돈을 일본처럼 45일 이내에 이제 그거를 이제 미국에 줘야 되는 그런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외환 시장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97년도 그 IMF 사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혀 배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당연히 그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하고요. 대신 문제는 통화 사업은 중앙은행들끼리 이제 그 맺어지는 협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러테이 장관도 당연히 거기서 이제 그 난색을 표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이게 교착 상태로 빠지는 게 이 결국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트럼프 행정부가 이 통화 사업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주체는 저기 미국 중앙은행의 연준이 해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연준이든 우리 한국은행이든 다 정부하고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같은 그 취지에서 이제 우리 정부의 이러한 그 메시지에 담긴 다른 노림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정말 통화 수합이 목적이었다면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무제한 통화 수합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거죠. 이건 미국이 사실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미국의 그러니까 연준이 통화 수합 라인을 이렇게 무조건 열어준 그 국가들을 보면 뭐 EU, 영국, 일본 사실상 그 준 기축 통화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치 우리 원화를 기축통화국인 것처럼 인정해달라 이런 식의 요구로 미국을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받을 수가 없는 건데 정말 우리가 이게 어떤 돌파구였다고 하면 우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했던 것처럼 조건부 그다음에 일시적인 통화 수합을 열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미국이 받을 수 없는 통화 수합을 요구한 것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EU나 일본이랑 그 외환보 요구를 그러니까 운용하는 어떤 그런 그 관리하는 구조가 다르고 우리 정부에게는 그만큼 큰 부담이 되는 상황임을 설명하기 위한 레버리지로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한국에게 이렇게 큰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는 거라면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안전장치를 미국이 적어도 마련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걸 정말 열어준다고 하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우리 산업계나 중앙은행, 기재부가 마음이 편할 수는 있지만 이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우리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통화량을 늘린다고 하면 국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든지 이런 건 또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다른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같이 전달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건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과의 무제한 통화 수합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조건이라고 한다면 무제한이 아니라 일정 규모로 제한을 두고 뭐 이런 식의 조건부 통화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선택의 여지를 넓히기 위한 전략적인 지금 카드를 무제한 통화 수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을 제시해 주셨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은 최근 외신과 인터뷰에서 꽤 이재명 대통령이 센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 탄핵 이야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의도가 뭐냐 이제 여러 분석들이 있던데 미국의 요구가 지금 기본적으로 불공평하다. 온당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국제사회에 하면서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미국 경제학자 어떤 사람이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릴 경우에 우리가 얻게 될 실익은 약 125억 달러. 그런데 지금 투자를 요구받고 있는 거는 3,500억 달러. 네. 그다음에 가스 요금 1,000억 달러. 그다음에 또 기업이 특별히 별도로 또 별도로 1,500억 달러. 1,500억 달러 FDI죠. 그거는 직접 투자니까. 그런데 다 합치면 6천억 달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얻게 될 실익이 125억 달러라고 그런다면 이 양자를 비교 형량했을 때 너무나 차이가 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동시에 정치적으로 탄핵 발언은 정치적 발언 아닙니까? 여기 대해서 이게 부당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고지고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하는 메시지를 세계에 발신한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대통령이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죠. 그 트럼프의 그 협상의 기술이란 책에서 나온 이야기. 네. 그러니까 처음에 얼핏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무리한 요구인데 결국은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에서 보자면 저 역시 대통령이 그런 정도의 발언을 하면서 나중에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치적 발언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불안감도 나타내죠. 너무 과한 표현이어서 자칫 이게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협상 자체가 그냥 무용으로 끝나면 어떡하냐. 이런 식의 이제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한미 간에 뭐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뭐 곧 방위부 문제도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네. 뭐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 한미 간에 얘기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뭐 교착된다 그래가지고 한미 간의 대화가 끊기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사실 그 로이터 통신의 외신 인터뷰에서 질문 중에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아예 그냥 협상 자체를 무용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냐 이 질문도 있었어요. 사실 상당히 이제 수위가 높은 질문이었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답은 그렇게까지 혈맹 관계에서 그렇게까지 되진 않으리라고 믿는다라는 정도로 답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계속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제 외국에서 보면 그런 시각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딜 방식을 이제 학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사실은 이용하는 건가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백악관에서 만났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의 정부 성향이 이제 진보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경계심이 있었던 거를
그 우리 대통령 특유의 친화력으로 사실 그거를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러고 나서 곧바로 다시 이런 그것도 이제 국내 언론이 아닌 국내 언론이라고 했으면 국내 정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외신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미국 들어라 하는 얘기로 비치니까 미국이 불편했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협상 자체를 길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읽힙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과의 그런 우리 입장을 설명하면서 급하게 우리의 이익을 국익을 양보하면서까지 내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는 않겠다 이런 뭐 양쪽의 메시지를 다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안보실장은 이번 관세 협상이 에이펙 때까지 갈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꽤 길어진다는 얘기네요. 에이펙이면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우리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인데 지금 9월 이제 중순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한 달 반가량 정도 더. 글쎄요,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굳이 우리 스스로가 협상 시한을 정할 필요가 있나? 근데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돈은 우리가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일본이랑 비교를 한다면 네. 자동차 관세부터 일단은 역전된 상태. 그런 거죠. 상황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 다 못 드린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관세 25에서 15가 됐을 때 그 실익 부분이 미국 학자는 이제 125억 달러 정도로 계산했는데 제가 따로 계산해보면 훨씬 더 적어요. 아, 그래요? 예. 100억 달러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니까 이 관세라고 하는 건 수출 원가에 매기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총 수출액의 뭐 10%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각도에서 보더라도 우리 이 새 정부의 이재명 정부의 그 외교 노선이 실용 아닙니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이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이익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은 타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EU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디테일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EU 같은 경우에 협상 총 책임자가 그 독일 신문의 인터뷰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는 이익의 균형, 경제적 이익 균형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미국의 안전 보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합의한 것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EU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EU가 지금 거기에 그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또 상황이 다른 거예요.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 상황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당장 뭐 북한하고 지금 전쟁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실익을 특히 이익의 균형을 따지는 건 대통령으로서 당연하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먼저 에이펙까지 합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시한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협상 전략적으로. 지금 자동차 관세가 일단 1차적인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아요. 우리는 관세가 없다가 지금 25%가 된 거고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2.5% 아니다. 27.5%를 내다가 15%가 된 거니까 일단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죠. 저희가 이제 상호관세는 그 15%로 발효가 됐지만 이제 그 무역확장법 섹션 232조에 의한 품목관세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건데요.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에이펙 때까지 이제 협상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뭐 에이펙 때 되면 오히려 빨리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게 지금 협상이 우리 측에서는 지금 미국이 제시한 그 기준에 서명을 당장 할 수 없다고 하고 러트니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그냥 yes or no로만 대답을 해라라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다른 그 외부 여건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이 협상은 길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바뀐다라는 것은 뭐 미국과 중국이 큰 틀의 어떤 뭐 관세 협상이 끝나서 긴장이 완화됐다든지 네. 아니면 미국에서 뭐 국내 인플레이션이 너무 돼서 이걸 계속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든지 등의 어떤 그런 여건이 변화해야 다시 룸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은 이미 이거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현대차 CEO께서 이제 발언을 하시는 걸 보면 사실상 지금의 상황으로 뭐 그 외부 환경에 어떤 그거를 기대서 기업 경영을 할 수 없으니까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그 관세가 다 그 원가 소비자 가격에 그 가중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 나름대로 내부의 어떤 그 보관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수출을 할 때 그 달러당 그 원화를 보통 1,060원, 1,080원 전후로 잡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또 그
고환율 상황 1,400원에 육박하는 이 상황이 당장은 그래도 기업들이 운신할 수 있는 그 숨통은 좀 트여주고 있는 것도 어떤 현실적인 그런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모양새로 보면 약간 자동차 관세가 볼모로 잡힌 것 같이 보여지긴 한단 말이죠. 물론 디테일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미국에서 딱 사실 한미 FTA의 가장 수혜를 본 업종이 자동차 업종인 거고 그 때문에 미국이 점유율 많이 늘었죠. 근데 미국에서 일본이랑 EU랑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데 딱 일본이 지금 그러니까 이거 볼모처럼 잡힌 것처럼 예. 네, 보인단 말이죠. 예,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3,500억 불하고 자동차 관세 25%가 딱 잡혀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제조업 비중의 12% 정도 되고 그다음 고용도 뭐 그 정도 수준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 수출의 한 35% 정도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그리고 0%로 그 관세를 우리가 내지 않고 있다가 25%를 내니까 관세 수입이 굉장히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당분간 이 관세가 유지되는 한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업계에 타격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업계 거기에 중소기업이 이제 몰려 있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영향이 점점 이제 심화될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그 3,500억 불 그 부분을 쉽게 양보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혜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시간에 쫓길 이유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의 상황도 결국 우리한테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법원 판결이 이제 그 IPA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네, 11월에 이제 심의 중이죠. 예, 그 다음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염려도 커질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중간 선거도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같은 그 무지막지한 그런 압력을 가하는 시간이 짧아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이제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은 뭐 전혀 서두를 이유는 없지만 대신 이 자동차 부품 업계, 중소기업 업계에 대해서는 그 뭔가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최국 대우 약속도 이게 문서화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협상 중에 구두상으로 서로 이제 합의를 체육대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말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최국 대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제 그 공언을 했었고 행정부 관료들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번복하려면 더 큰 이득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최국 대우는 말 그대로 그 수출 기업과 그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주겠다라는 것이 무관세로 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도체를 수출하는 수출 경쟁국간 동일한 관세 그 체계로 해서 경쟁시키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반도체를 지금 사실 생산하는 기업은 그 한국, 일본, 타이완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국가 간의 다른 그 차별적인 대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네. 동일하게 갈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한 그 관세 예고가 지금 늦어지는 이유를 보면 이거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비자 후생에 대한 연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네.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그 부품이 포괄하는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런 그냥 차량용 저가용 반도체 뭐 창문 하나 올리고 내리는 것부터 네네네. 해서 산업용 그 AI용 이런 반도체까지 다 망라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떤 체계로 부과하는 것이 미국에게 유리할지 그다음에 또 기업별로 해야 되는지 생산 시설별로 해야 되는지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의 현지 생산 시설을 갖고 있거나 짓고 있지만 미국에서 지금 현재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반도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부여하는 게 맞을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걸 그럼 우리가 그 미국의 어떤 결론이 날 때까지 흘러가도록 기다릴 것이냐 여기서는 사실 우리도 이제 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래프 같은 거 보여드리면서 네네. 이게 미국에도 상호 호혜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도 꾸준히 설득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세만 놓고 봐도 반도체 관세 올리면 상대국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라 결국 자국 내 미국 빅테크들이 물어야 될 값이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세도 사실 엄포는 몇 번 났는데 아직 확정짓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도 고민이 깊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TSMC에서 이제 반도체를 수입해가지고 AI 칩을 수입해가지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미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미국 전반적인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 의견이 더 높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격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그 관심거리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도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빅테크 그 AI주들 아닙니까? 근데 네. 이런 부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주저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이 또 의약품 그 의료 비용이 높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의약품 관세는 뭐 우리도 영향이 이제 있겠지만 EU라든가 이쪽이 이제 더 크게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나름대로 EU와의 그 협상에서 하나의 그 협상 지렛대로 그 사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직접적으로 미국의 그 의료비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도입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에 대한 수수료를 대폭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The country would rather not have to pay $100,000, but they'd rather. How do you do that? You hire Americans. The company needs to decide, do they want, is that person valuable enough to have a $100,000 a year payment to the government?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비자 문제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협조하겠다, 좀 온화한 제스처를 취하더니 수수료를 100배를 올려버린 건 또 이게 무슨 의도일까? 특히 이제 전문직 비자 하면 사실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처럼 네. 여겨졌던 비자 유형인 거잖아요. 모 미 매체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이 끝났다 이런 식의 평가를 내리기도 하더라고요, 교수님. 글쎄요, 뭐 경제 사적으로 보면 신증상주의라 그러죠. 신증상주의 끝판왕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래서 도대체 끝이 어딜까 싶을 정도인데, 이게 1억 4천만 원을 수수료를 매기겠다는 거는. 또 약간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원래 저 H-1B 그러니까 전문직 비자 쿼터는 우리가 10년이 더 됐죠. 한미 FTA 비준 통과할 때 정부가 수차례 약속했던 거예요. 15,000개를 받아오겠다, 미국으로부터. 저 당시 저 역시 국회에서 여러 번 정부 당국자들에게 따지고 묻고 토론한 적이 있는데, 언제 가지고 오냐. 그리고 저게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뭐 이 보도가 됐지만 뭐 5,000개, 예, 저 호주도 10,000개 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왜 한국은 한 개도 없냐. 만일 그 당시에 이 비자 문제 해결되었더라면, 정부가 약속한 대로 15,000개를 받아왔더라면 이번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좀 유감스러운 일도 생기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지금 15,000개를 지금 트럼프가 부른 가격대를 계산을 해보니까 2조가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저 부담을 또 관세는 관세고 수수료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저거를 덤태기를 씌우는 셈인데, 저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끌려가야 될지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네. 분명히. 저게 하나의 또 자충수가 될 거라고 보는 게, 결국 빅테크들이 똑똑한 인재를 모셔오려고 하는 데 있어서 비자 문제를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럼 저 비용을 10만 달러라는 비용을 빅테크들이 내야 된다라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기업이 내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러트닉 장관이 지금 바로 설명하듯이 10만 불을 내고서라도 그 필요한 인재인지를 기업이 확인해서 신청을 해라, 이런 뜻이라서. 아니면 미국인 고용해라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아메리칸 드림은 끝났냐 하면 보통 사람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게, H-1B 비자는 사실상 이제 그 근로자를, 그러니까 미국의 국토안보부나 이런 굉장히 보수적인 그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미국의 기업들은 저임금의 근로자를 싸게 활용해서 그걸로 경쟁력을 확보하기엔 그 용도가 아니냐. 그리고 또 이 오는 이민 근로자들은 결국은 장기 연구 체류를 하기 위한 목적의 유입이 아니냐로 계속 의심해 오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네. 한미 간 이런 비자 문제도 이제 지금 프로세스를 개선하려고 하니까 그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입장이나 철학을 명확히 정비해 놓고 시작하겠다라는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근로자들을 더 우선적으로 고용을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고급 인재들만 와라. 그러니까 그 지금은 이제 좀 사이가 벌어졌습니다만 그 과거에 보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가장 유입했으면 하는 그런 인재 그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 마가 세력들하고 일론 머스크가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비자 문제를 갖고 네. 그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편을 좀 들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놓고 보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만 오라는 것을 명확히 사실은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왔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금은 미국 시민권자인데 예전에 학생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죠. 미국으로 건너와서 본격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경력을 쌓은 게 저 H-1B 비자를 받고서 미국에서 본격적인 기업 경력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H-1B 비자가 없었다면 일론 머스크도 없었고 그럼 테슬라가 오늘날의 테슬라가 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걱정은 이제 이겁니다. 우리나라와도 얼마 전 구금 사태 때로 돌아가 보면 상당한 충돌이 있었고 비자 문제 원만하게 해결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기본적인 입장은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H-1B 수수료를 100배 올려버렸다면 이게 겉과속이 다른 거 아닌가요? 미국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이게 잘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충돌이 있는 건가요,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비자를 이걸 수수료를 올린 게 마치 관세를 올려가지고 투자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비자 그 수수료를 올려가지고 미국의 내부의 고용을 이제 그 높이겠다는 건데 이게 투자 유치하고는 또 맞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그 현대차, 엔소 이런 사태도 이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그 충돌이 계속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에서 그 앞으로도 좀 이러한 충돌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은 소탐대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이쪽에 그 H-1 비자가 1년에 한 40만 개 정도 이렇게 발부가 된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이제 또 대부분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근데 실리콘밸리가 지금 미국 성장의 큰 동력인데 그 인도계가 한 70% 되고 중국계가 한 10% 되고 이제 그런데 이런 쪽에 인력을 좀 억제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가 본데.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실리콘밸리의 성장 동력도 좀 저해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향후 미국의 성장 동력에도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그 비자 수수료를 100배를 올리면서 이게 이제 미국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미국의 빅테크들이 상당 부분 똑똑한 IT 인재들을 수급해 오는 데가 이제 우리나라도 있지만 인도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수급해서 오는데 다 막힌다는 거예요. 이 비자 문제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똑똑한 인재들이 높은 연봉 주는 미국 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요즘에 많이 나타났고 근데 지금 비자 문제를 막히면 그 똑똑한 인재들 우리 국내 기업이 데려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죠.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꼭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의도한 상황이 아닌데 미국이 만든 거잖아요, 저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인도 인력이라든지 뭐 그 다른 중동 지역이나 이런 인력들은 미국에서 취업을 하면서 미국에 정착을 해서 그 미국에서 평생 살 그런 목적으로 오는데 한국의 인재들은 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수한 대학을 나와서 미국에서 그 취업을 하더라도 그 커리어상으로 정점을 찍고 나면 한국하고 계속 유대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한국에 남아 살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네. 결국 이 인원들이 돌아와서 국내 대학이라든지 산업계에 그 자신이 그동안 쌓았던 그 축적된 지식을 쉐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인재들이 미국에서 그런 어떤 유수의 대학이라든지 그 글로벌 기업들하고 그런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들을 수행했던 그런 경험들 없이 그냥 한국으로 온다고 하면 이 인원들이 국내에서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냐? 만약에 우리 정부가 그걸 제공해주지 못한다면 결국 이 인력들은 다시 뭐 싱가포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큰 보상해준 중국으로 다시 재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이것을 그냥 그냥 우리에게 반사이익이 있으니까 그냥 넉넉히 지켜볼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비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인도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 장기 연구 체류 목적이라면 우리 이번 비자 사태로 있었을 때 그 오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력들은 숙련 근로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미국의 연구 체류를 목적으로 한 인력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그 작업 설치, 그다음에 현지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 그 어차피 그 대미 투자 펀드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도 요구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우선 과제도 우리도 해결 과제로 놓고 미국에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는 그런 H1 비자 말고 네. 새로운 어떤 비자 그 프로세스를 미국도 검토한다고 밝히고 우리 외교부 장관도 그걸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토대가 제공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쿼터 일종의 이제 우리만 받는 H1B 쿼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 상황인가요?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겠죠. 이번에 딱 문제가 딱 제대로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예. 그동안은 이제 단기 상용 비자로 그냥 암묵적 동의하에 왔다 갔다 했던 걸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출장이나 교류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비자 쿼터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려면은 10만 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그러니까 그게 엉뚱하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장기적으로 이거는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유럽의 과학자들이 그리고 인재들이 대거 미국으로 가가지고 지금 미국의 번영을 이끄는데 큰 기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 이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 4월에 네이처지에서 이제 그 미국 과학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했는데 네. 75%가 미국을 떠날 생각이 있다 그렇게 답변을 냈어요. 그래요?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유럽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 앞서 오 연구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그 비자 형태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우리가 그 인재 유치는 지금 사실 세계적인 경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급 인력에 대해서 비자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이런 미국을 떠나고 싶은 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모셔올 수 있는 계기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공화당 내 지지자들 중에서 비관적 전망이 많이 늘었다는 게 눈에 띈단 말이죠. 자, 내년에 중간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내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부정적 성향이 많이 늘었다. 최근에 그 암살 사건 커크라는 젊은 친구의 암살 사건을 전국적으로 띄우는 거는 내년 중간 선거를 겨냥한 포석이라고 보거든요. 네. 집토끼를 결속시키는 거죠. 결집시키는 과정인데 현재와 같은 과정에서 이건 우리 그 관세 딜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인들이 이 트럼프주의 혹은 트럼프식의 이런 통치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피로감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 되었다 한 판단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과연 그 마가 노선을 혹은 트럼피즘을 지금 이 형태대로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건지 아니면 더 급진화시킬 건지 아마 정치적 선택이 남겨져 있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 그 대법원 판결도 현재 예고되어 있고 이 상황에서 그 마가 노선을 더 드라이브를 걸 건지 아니면 일단 노선을 변경할 건지에 놓고 아마 내부 토론이 이 자신들 내부에 아마 심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뭐 자꾸 한국도 언급이 되고 한국의 뭐 극우 세력들도 언급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현재와 같은 이 모양대로 계속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만일 그렇다면 또 다른 어떤 전쟁,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전쟁이 지금 목 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을 가든지 아니면은 일정 부분 노선을 변경을 수정을 하든지 하는 이런 정치적인 선택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도 일종의 정치적 노선 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 어쨌든 부정적 영향이 계속해서 높아져 간다라는 거는 적신호는 적신호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국인의 75%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맞는 판단으로 보이지만 이게 민주당 지지자냐 공화당 지지자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특히 젊은 층이나 여성층, 지난 대선 때 트럼프를 많이 지지해줬던 이들조차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경계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미국 지금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찰리 커크에 대한 암살 사건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주요 인사가 실제로 암살된 경험은 아마도 60년대, 68년 그 RFK 암살 사건, 그다음에 뭐 마틴 루터 킹, 말콤 엑스 뭐 이런 인사들이 그 정치적인 암살을 떠나서, 그러니까 실제 공격 폭력이 발생해서 미국 사회를 흔들어놨던 그 충격을 지금 연상하는 듯하기 때문에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바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트럼프 행정부가 제대로 못하고 하면, 추모식에서 한 연설을 보니까 좀 굉장히 우려스럽긴 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공화당의 지지 세력과, 그러니까 전통적인 주류 세력과 마가 세력 간에도 갈등 양상이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공화당 지지자들에서 돌아섰던 이 사람들이 다 민주당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중도층이나 그 투표 기피층, 무관심층으로 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내년 중간 선거나 이런 데서 과연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에게 그런 타격을 줄 것이냐는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지금 뭐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성과라든지, 아니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내걸었던 그 정치적인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안보라든지 치안 문제라든지 마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결정지어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은 그 향방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 이제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도 짚어보겠습니다. 판이 커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를 방문하고 이 자리에서 지금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의 판이 커졌다. 이 자리에서 소위 말해서 지금 미중 간 무역 협상도 진행 중이고, 타임 스케줄을 보면 연장된 시점이 저희 에이펙 정상회의 때랑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협상이 만약에 잘 돼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단판이 지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위원님. 일단 통 큰 합의가 되려면 신뢰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는 사실 신뢰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거는 이미 트럼프 1기 때 1차 무역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많은 약속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지켜지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뭐 중국이 지키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미국이 지키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신뢰는 뭐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속에서 통큰 합의, 실질적 내용의 통큰 합의는 나오긴 쉽지 않다. 선언적 그런 그 조치에 그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양국 정상이 다 오기로 한 이상 이게 나중에 뭐 대박이 될지 쪽박이 될지는 모르지만 박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양국 정상도 각자 자기 국가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큰 틀의 합의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상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관세에 대한 전면적인 협상이라든지 뭐 중국이 요구하는 어떤 첨단 기술 수출 제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네.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전까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뭐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소소한 것들 있죠. 과거 미중 간의 군사적 소통 채널 뭐 재구축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밝힌 바대로 틱톡 그 미국 사업에 대한 매각건도 시진핑 주석하고 직접 이제 통화를 한 사실도 밝히면서 네. 이것도 이제 진전 있는 그런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뭐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도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정부도 그 뭐 경주 선언 이런 거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이거를 그냥 뭐 양국이 흘러가듯이 지켜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기에 이제 이 과정에서 역할을 해서 뭐 꼭 미중 간의 어떤 그 가장 큰 뭐 저는 갈등 완화가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라든지 뭐 무역 기술 협력이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뭐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합의를 끌어내면 이게 이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성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정도의 그 우리가 성과를 만든다고 하면 뭐 충분히 미국과 중국이 왜 여기 참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우리 그 정부에게 그 협력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라서 우리도 충분히 많은 외교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미중 간 신뢰 수준은 낮다고 보십니까? 아주 형편없는 수준이죠. 형편없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가 한편에서 전쟁을 하니 안 하니 이야기를 하고 대만을 놓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갑자기 우리 좋은 관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그 틱톡만 놓고 보더라도 양쪽이 하는 이야기 다 달라요. 그만큼 신뢰가 없다는 이야기죠. 중국 쪽에서 해석한 틱톡 문제 그것 결과하고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합의된 것처럼 근데 얘기하던데요? 중국 쪽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판이 커지는 건 좋습니다. 특히 우리 그 나라의 어떤 위상에 맞게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와서 양국 정상이 세계 평화를 그야말로 가져올 그런 통큰 합의를 할 거라고는 예상되지 않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정치적인 분야, 예를 들어 환경이라든가 기술 협력이라든가 그 서플라이 체인이라든가 이쪽 문제에 있어 가지고의 뭐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런 소소한 합의 정도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우린 좋은 추억이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김에 혹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나? 가능성 너무 나간 얘기입니까? 가능성 그래도 제로라고 질문을 봅니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 전혀 근데 없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라는 제스처를 취했고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하는 형태로 이런 언급을 한 거 보면 북미 정상회담이 굳이 경주는 아니다. 그러니까 경주 방문했을 때는 아니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정부도 그 북미 간의 회담을 주선하고 동시에 이걸 촉진할 의사가 있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만나는 거 좋습니다. 그것도 만나야 되고 하지만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만일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트럼프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을 때 비핵화 이야기를 해주길 바랄 텐데 그런 이제 어젠다가 세팅이 되면은 북은 나오지 않겠다는 이야기고 마찬가지로 그런 리스크를 안으면서 트럼프가 굳이 또 그 김정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만일 만남이 성사가 된다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합의가 돼야 되죠. 이것도 양자다 이제 이익이 돼야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건데 네. 현재로 봐서는 그런 각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에이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그냥 뭐 호사가들이 하는 네. 이야기다 싶은 정도죠, 뭐.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토론 마치겠고요. 여기는 모든 경제가 보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